서초구청장이 사랑의 교회에 영원히 도로 점용 허가를 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주민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당이 조건 없이 등원하면서 선거법과 공수법을 처리할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됐습니다.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됐지만 파행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대화 없이 짧은 인사만 했고 오늘 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납니다. 내일 방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방한한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한 취약 대상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영이 사건 이후 취약 대상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한두 명은 심각한 실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서울의 초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특혜 의혹, KBS가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 2심 재판에서 사랑의 교회 건물의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허가를 영원히 계속해주겠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을 어제 전해드렸죠. 직권을 남용해 특혜를 준 게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서울시가 조 구청장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문예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펴지게 하도록 점령 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 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이 발언은 애초에 도로 점용 허가가 잘못이라는 1, 2심 판결 내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입니다. 조 구청장은 해당 사건의 피고이자 현재 허가 권한을 가진 당사자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조 구청장의 그 발언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일선 공무원들은 예배당 도로 점용을 다시 허가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사랑의 교회는 도로 점용을 연장하기 위한 허가 신청을 아직 내지도 않았습니다.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허가권자가 먼저 나서 들어줄 의사를 밝힌 겁니다. 구청장이 그 단체장으로서 했던 그 발언이 일종의 그 무언의 그런 업무 지시와도 같았다고 해서 서초구청장의 발언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한 겁니다. 일종의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시는 조 구청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감사 착수를 검토 중입니다.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도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허가와 관련한 2012년 주민들의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감사를 요청한 서초구민들은 서울시가 감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조 구청장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사랑의 교회 예배당의 도로 점용 허가 문제는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둔 상태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미 1, 2심 재판부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용도로의 지하를 특정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건 공익적이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두 차례 판결 내용을 한우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 당시부터 도로 점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영적 배수진을 쳤다며 건축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세상에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고. 하지만 맨 아래에 있다던 사회법은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용도로 아래 지어진 예배당이 관내 주민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수, 통신, 가스 시설 등을 옮겨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공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이 예배당에서 무료 음악회를 열어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거나 어린이집 시설을 만들었으니 공익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인이 아닌 일반인에겐 제한적 시설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대형 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 2심 판결들이 2016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며 내린 지침을 따른 것이어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예배당 등이 들어선 도로 아래 시설은 무허가 건물이 됩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대한 특혜 시비는 이미 10년 전 서초구청이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줄 때부터 시작된 해묵은 논란입니다. 그런데 왜 새삼 이 시점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문제의 발언도 나오게 된 걸까요? 계속해서 이초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준 것은 2010년 4월입니다. 조명 허가 기간은 10년,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내년에도 지하 예배당을 계속 유지하려면 도로 조명 허가를 새로 받아야만 합니다. 허가 절차에는 통상 3개월이 걸립니다. 역산하면 사랑의 교회는 늦어도 9월 중에는 조명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허가 기간 만료를 고려해 늦어도 9월이 지나기 전에 확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의 여름 휴정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랑의 교회로서는 허가 연장 문제가 더 미룰 수 없는 발등에 불이 된 셈입니다. 예배당의 헌당식을 굳이 이달 초에 연 것도 허가 기간 만료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일종의 압박을 위해서라는 풀이도 나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조금 있으면 날 것 같은데 이 소송에 의해서 최종 결과 도로 점령 허가가 취소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점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와 조은희 구청장도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지금 상황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1,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무리한 특혜에 대한 비난은 물론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까지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도 서초구도 그리고 서초구의 주인인 주민들도 10년 묵은 논쟁의 최종 결과에 새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초로입니다. 네, 그럼 이 문제를 취재한 이초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우선 사랑의 교회는 초대형 교회고 특히 유력 인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1978년 강남 은평교회로 시작했고 1981년 사랑의 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교회 측 주장으로는 등록 신도만 9만 명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서 그런지 여러 유력 인사들이 다니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네.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법조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부 선교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신도 중에는 전현직 언론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 헌당식도 현직 언론인들이 진행했습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 본 것처럼 도로 조명 허가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어떻게 이번 취재를 하게 된 겁니까? 네, 이달 초 열린 헌당식이 대규모 공개 행사이긴 했지만 이 구체적인 발언 내용들이 널리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네. 저희도 며칠 뒤 그 한 기독교 전문 매체가 쓴 기사를 보고 조은희 구청장의 발언을 접했습니다. 한눈에도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발언 전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봤더니 헌당식 홍보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조 구청장이나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행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소문 끝에 그걸 녹화한 동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걸 시작으로 참석 인물들과 주민소송 당사자들을 직접 접촉했고 예전 판결문을 확보해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네. 조은희 구청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그런데 정작 10년 전에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준 건 조은희 구청장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당시 허가를 내줄 때는 박성중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고요. 이번 헌당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예, 박성중 의원, 당시 구청장이죠. 허가를 내줄 때 여러 외압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한 언급이 있었다면서요? 네, 기존 보도를 보면 박성중 당시 구청장이 이제 점용 허가를 놓고 고민을 할 때 여러 군데에서 심지어는 전직 청와대 인사로부터도 허가를 내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한 걸로 나옵니다. 네. 당시 저희 KBS 취재진에게도 점용 허가가 이제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2011년 발언인데요. 처음에는 사실 허가를 내주기 싫었다. 이걸 내주면
다른 큰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전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2011년 내용입니다. 발언이네요. 예. 이번에도 저희가 헌당식 참석 그 사실과 현재 입장 등을 듣기 위해 박 의원 측을 접촉했는데요. 네. 비슷한 맥락의 언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당시 저명 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은 박 의원 본인이 명쾌히 밝혀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당시 상황에 대한 뒷얘기가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후속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호 기자였습니다. 충돌과 협상, 합의와 합의 번복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84일 만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루는 두 개 특위의 활동 시한이 오늘까지였는데 이 시한 때문에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룬 겁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이를 계기로 모든 상임위에 들어가겠다고 밝혀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2시간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가 무산됐다가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모여 합의문을 만들기까진 나흘 걸렸습니다.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84일 만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 이달로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활동 기간을 2달 늘리기로 했습니다. 두 특위는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루는 곳입니다. 또 현재 민주당, 정의당이 맡고 있는 두 특위 위원장 자리 중 하나를 한국당에 내줬습니다. 한국당 요구를 들어준 것이고 대신 한국당은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날치기 된 패스트트랙 정국의 실마리를 풀을 수 있는 우리 한 단계, 한 계단을, 한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엎을 정도로 거셌던 강경파 목소리는 이번 의원총회에선 없었습니다. 반발은 정의당에서 나왔습니다. 선거법 논의를 끌어가던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자리를 내줘야 하게 된 겁니다. 심 위원장은 사전 협의 없는 해고 통보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여야 3당의 합의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집요한 떼쓰기가 관철된 것입니다. 국회는 간신히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러나 추경안을 심사할 한국당목 예결위원장 선출도 못했고 의사일정도 새로 논의해야 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지금 일본 오사카에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 담판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고 우리로선 한반도 평화 이슈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양자회담이 잇따르면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사카 현지를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세계 주요 정상 국가들이 총 출동했는데 오늘 일정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회의 일정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아베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 행사가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이 어떤 형식으로든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관심이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약식 회담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마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인사만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환영식에서 각국 정상을 맞이했는데요. 두 정상들 살짝 미소를 띠긴 했지만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약 8초간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포옹한 것과 비교가 되면서 싸늘한 한일 관계가 그대로 드러난 자리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는 양자회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잠시 뒤엔 한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10시 45분엔 한러 정상이 만납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의중, 입장을 듣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중국에 이어 오늘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듣고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미 접점을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키를 쥐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프랑스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동력이 살아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끝까지 지지해달라고 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쏠려 있는 이슈는 역시 미중 무역 담판이겠죠. 네, 두 나라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기간 최대 이벤트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작 회담은 내일인데 오늘부터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대일 무역 적자를 꺼내는 등 무역 압박 수위를 높였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자주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사카에서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무역 전쟁 담판을 하루 앞두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날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보안 문제를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as we expand digital trade, we must also ensure the resilience and security of our 5G networks. This is essential to our shared safety and prosperity.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겨냥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데이터 주권을 존중하라며 반박했습니다. 有效的数据治理既要便利数据的收集、分析、应用、流通，也要尊重各国自主管理权。 인위적으로 시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화웨이를 압박하는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양국 정상 모두 상대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을 고조시킬 만한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강행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만약 이를 문제 삼아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에 들어간다면 협상에 악재가 하나 추가되는 셈입니다. 중국 화웨이 직원들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동으로 연구 사업을 수행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대강 대치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은 대중 초강경파인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을 협상단에 추가하는 등 강경 일변도입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은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5가지의 선언을 내놓는 등 회담 성공을 위한 일종의 유화적인 몸짓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미묘한 차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는 건 취임 후 2번째로 19개월 만입니다. 1박 2일 일정인데 먼저 내일 저녁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합니다. 모레는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미 대화 재개와 한미 공조 방안이 주요 의제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중국 화웨이 제재 동참, 한미일 3국 협력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한 일정 중 가장 주목되는 건 비무장지대 DMZ 방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DMZ를 찾아 의미 있는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유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문의 최대 화두는 DMZ 메시지입니다. 모레 한미 정상회담 후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판문점 인근 오울렛 초소가 유력합니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전방 초소로 북측 초소와 지척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상징성이 크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됩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화와 평화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모처에서 북한을 향해 모종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언이나 제안이 아니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도 협상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대화를 통한 비핵화와 비핵화 이후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방한한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공개된 후 북한 내부에서도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DMZ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맞춰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 천막을 일시 철거했습니다. 경호상 문제로 경찰에 협조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면 다시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파란색 천막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를 할지 말지 설왕설래를 거듭하다 일시 철거라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주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안에 맞춰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안전 문제, 또 경호상의 문제에 있어서 텐트에 대한 이동을 좀 요청해달라 이래서 1시간여 만에 철거가 끝나면서 천막 9동과 당원, 지지자들로 가득 찼던 광화문 광장은 말끔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공화당은 그 대신 광화문 광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청계광장 쪽으로 천막을 옮겼습니다. 트럼프 방안이 끝나는 대로 언제든지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되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다시 천막을 치지 못하도록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탓입니다. 경찰은 서울시가 요청한 광화문 광장 시설물 보호에 대해 광장 시설물 보호는 자치단체의 책임이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만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일단 평온을 되찾았지만 천막 재설치를 놓고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사이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국가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TV와 에어컨, 태블릿 PC 등을 샀고 심지어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까지 챙겼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A교수 등 연구진 8명이 최근 수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과학기자재 구매 대행 업체와 짜고 허위로 물품 구매 내역을 만들고 정부에 제출해서 연구 지원 명목으로 국가연구비 5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 돈으로 태블릿 PC와 자동차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등을 사는 데 썼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B교수도 똑같은 수법으로 TV와 에어컨, 휴대전화 등 1,000만 원어치를 챙겼습니다. 경찰에 자료 내 요청이 있어서 저희 관련 자료는 보내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도 아직까지 전달받은 게 없어서요. 업체는 여행권과 스포츠용품, 심지어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의류 등 연구진이 요구하는 제품을 지급했습니다. 교수들은 뒷돈을 챙기고 구매업체는 거래 실적을 높이고 국가연구비 횡령은 지난 6년간 관행처럼 계속됐습니다.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한 조그만 사소한 물건도 이렇게 좀 심부름한다는 형식으로 해주고 사실 또 그게 이게 큰 죄가 된다는 이제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곶감 빼먹듯 연구비를 횡령하다 적발된 곳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21개 주요 대학교와 공공연구시설 등 모두 24군데입니다. 또 적발된 교수 등 연구진은 모두 78명, 횡령한 연구비는 무려 5억 원이 넘습니다. 당국의 연구비 집행 관리가 너무 어수해 추가 횡령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대해 경찰이 억울한 면이 있다며 경찰청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초동 수사가 미진했다. 현장 검증도 못했다. 압수수색이 부실했다. 이렇게 고유정 사건 수사가 부실 논란에 휩싸이자 경찰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고유정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 5명이 경찰청 내부망에 수사 관련 입장문을 올린 겁니다. 왜곡된 언론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수사 지휘관인 제주 동부경찰서장 지시로 작성됐습니다. 바로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자니까 자신들이 그 직접 느꼈던 소감을 그렇게 이제 그 실명을 올리게 되면 더 이제 생생한 현장감이 있지 않겠느냐. 현장 검증을 안 한 이유는 고유정이 현대판 조리돌림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히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이 왜 피해자 말고 가해자를 더 걱정하느냐,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다 등등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됐습니다. 경찰서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쇄도하고 해당 경찰들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서장이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이라도 책임지게 된다면 모두 저한테 그 책임을 물어주시면 달기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이 더 악화되자 제주지방경찰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대내적 파장을 생각했을 때 용어나 글 게재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족 요청으로 뒤늦게 제주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날치기 강도를 피하려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한국인 여성이 사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스페인 등 유럽에선 외국인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관광객과 교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보라색 점퍼를 입은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 같더니 순식간에 가방을 낚아챕니다.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바르셀로나에서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공무 출장 중이던 한국인 여성 역시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 여성은 사흘 만인 27일 결국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바르셀로나 시장도 트위터를 통해 유가족의 애도를 표했습니다. Lo que ahora ocurre es que antes nos encontrábamos que el foco se situaba más en los meses de julio y agosto y ahora pues están empezando a hacer la temporada antes. Se ha encontrado que utilizan armas de todo tipo. 소매치기 강도 행각이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이뤄지다 보니 관광객과 현지 체류 외국인, 우리 교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가방을 그냥 의자에 걸어둔다든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둔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소매치기를 부르는 행동들이거든요. 그걸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은 교민들을 상대로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작은 가방을 몸 안쪽에 착용하고 도보 이동 시엔 차도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미 날치기를 당하는 상황이면 소지품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상해를 입는 등 더 큰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소지품을 바로 포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아이들, 학대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으려고 예방 시스템까지 마련했는데요. 올해 한 학기가 다 지나도록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8살 오모군은 올해 이 학교에 입학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행적을 알 수 없습니다. 학교는 오군이 예비 입학식에 오지 않아 소재를 확인하러 나섰다가 그제야 실종 신고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이의 정보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가 취업 통지가 되고 나서부터 관리가 가능한 거죠. 경찰은 오군이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모가 오군을 데려가 재혼했지만 지난 2016년 재혼한 남성과 함께 교통사고로 숨진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군에 대해서는 6년 전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 말곤 다른 흔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록이 부실한 아동을 발굴해 학대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오군은 등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범죄 피해 우려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데다 무사히 있다 하더라도 아예 못 찾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를 갖다가 해가지고 맡기거나 그다음에 정보 없이 그장 시설 앞에 이래가지고 놔두고 이리 왔을 경우에는 좀 찾기가 좀 어렵다. 딸이 손자를 어린이집에 맡겼다고 말했다는 외할머니의 말을 단서로 생부와 외할머니의 DNA로 보육시설을 확인했지만 허사였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학대나 방치, 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자취를 감춘 경우 사회가 나서서 이 아이를 꼭 찾아야겠죠. 우리나라도 3년 전부터는 법이 강화되면서 경찰과 교육청이 힘을 합쳐 이런 아이들에 대한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모텔의 좁은 복도 끝, 지난해 8살 현주가 이 방에 살았습니다. 문 밖을 안 나오는 거예요. 애기하고 결혼하고 그러다가 이혼한 엄마를 따라 집을 나온 현주는 학교에 가지 않고 모텔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저희가 아동을 발견했을 때 아동이 그 또래 아이들과 좀 소외된 환경 속에서 그 교육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지난해 입학을 하지 않고 모습을 감춘 다른 어린이는 주소지로부터 250km 넘게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을 정도로 주위와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약 10개월간에 걸쳐서 영장을 한 24번 정도 집행을 했고 시장이나 그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샅샅이 수색을 해서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치료를 받고 학교에도 다닙니다. 이런 도움은 2016년 이른바 원영희 사건 이후 바뀐 법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엔 초등학교 입학 나이에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학교장이 주민센터 등에 알릴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강제 수사하고 교육청도 힘을 보탭니다. 다른 시도의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그 유치원 재원 이력이라든지 또 학교 취학 여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전수조사와 추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두 명은 끝내 생사조차 파악 못하는 심각한 실종 상태로 남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잡종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정 시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주 여성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이주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다문화 가정 혐오 발언을 규탄하고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차별은 하지 맙시다. 정헌율 시장님 사퇴합시다. 사퇴하세요.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11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정 시장이 축사 도중 과학적으로 잡종이 강세다. 잘못 지도하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뒤늦게 정 시장은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의 다문화 감수성이 정말 바닥 수준이었구나. 너무나도 다문화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저조했다는 것을 처절하게 반성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지켜온 이주 여성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무슨 욕을 편견 차별을 해주는 다 괜찮아요. 저희 아이한테 절대 못해요. 그러면 저희 용서 못해요. 누구든. 규탄 집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와 익산에서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막말을 내뱉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 내지 변명을 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정 시장의 차별 발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우리 국민 26명이 희생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아직도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 조사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연결합니다. 유광석 특파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그곳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허블레아니호가 지난 11일 인양된 이후 현장에서 인력과 장비는 모두 철수했고요. 사고 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추모 열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과 한국대사관에는 시든꽃 위에 다시 새로운 꽃이 놓여지고 있고 촛불 또한 계속 켜지고 있습니다. 유람선 관광도 재개됐지만 한국 여행사들은 오는 8월까지는 유람선 탑승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직 찾아야 할 실종자가 2명 남았는데 현재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수상과 육상 공중수색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경찰청은 실종자 발견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강 주변의 모기 또한 극성이어서 수색대원들이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수색대원들도 고생이 많겠군요.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 선장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선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일주일에 2번씩 경찰에 출석해서 거주 확인만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경찰청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조사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될 거라는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부다페스트 경찰청은 수사 장기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려면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경찰청장은 며칠 전 헝가리 주재 한국 대사를 만나서 조사에 여러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KBS와의 서면 인터뷰에선 수사팀의 목표가 가능한 한 신속히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장기화 전망이 나오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다페스트에는 실종자 가족 10여 명이 남아서 매일매일 초조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유광석 특파원이었습니다.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도로 표면이 움푹 파이는 현상, 즉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데요. 운전할 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맛비가 지나간 부산 시내의 한 도로입니다. 차로 곳곳이 움푹 파여 물이 고여 있습니다. 도로가 움푹 파이는 이른바 포트홀이 한꺼번에 5개가 생겨났습니다. 부산 시내 도로 곳곳에 이런 웅덩이가 생겨나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움푹 패이는 포트홀은 균열된 아스팔트 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면서 발생하는데요. 어제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도로 곳곳이 움푹 패였습니다. 이런 도로 파임 현상은 장마철이 시작되면 급증합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운대에서만 1,100건이 넘는 포트홀이 생겼고 장마가 시작되는 7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야간 빗길에는 움푹 파인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 차량 파손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주된 발생 원인은 도로 부정 노후화라든지 도로 속으로 수분이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트홀을 발견했을 때 갑자기 정지하거나 차선 변경을 하면 자칫 대형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빗길엔 평소보다 운행 속도를 줄이고 포트홀 앞에선 최대한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발견되면 사실 어느 정도 높이가 10cm, 5cm가 되던 무조건 속도는 줄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포트홀 때문에 생기는 차량 훼손이나 피해는 당국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손 부위와 포트홀 상태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매년 여름철 7, 8월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누진제 개편안이 진통 끝에 한국전력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1,600만여 가구가 월 10,000원 정도를 할인받게 되는데 깎아주는 만큼의 손실 비용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입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한 차례 보류시켰던 한전 이사회. 일주일 만에 회의에서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위한 기본 공급 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 계획 안건도 함께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누진제 개편안이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되면서 매년 7, 8월에는 누진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1, 2단계 상한을 각각 300과 450kWh까지 늘려 사용량이 450을 초과해야만 최고 단가를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1,630만 가구가 월 평균 10,000원 정도를 할인받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한전은 사회이사들과 사전 협의도 거쳤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일부 이사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대 3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과 소액 주주의 반발 때문입니다. 누진제로 인한 한국전력 손실 3천여억 원은 이미
배임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를 사법부에 묻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도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에 한전 요구대로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됐을지 주목됩니다. 그 정도밖에 말씀드리죠. 전원 찬성하신 건가요? 그것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산업부는 일부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규모와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네, 보신 것처럼 임신 중단 낙태죄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먹는 낙태약을 판다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하나씩 따져보죠. 먼저 광고들처럼 먹는 낙태약 이게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은 건 맞나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이트를 보면요, 약의 성분을 정리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낙태가 가능한 특정 성분을 포함시켰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WHO가 낙태 특정 제품을, 낙태약의 제품을 승인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군요. 최근에 검찰도 12주인의 낙태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낙태약이라면 그거를 수입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네. 낙태약을 수입하거나 구입하는 것 역시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먹는 낙태약 수입이 가능하다 이 명제도 사실이 아닙니다. 네. 광고에서는 특히 미국산 미포진이라는 특정 제품을 거론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미국 FDA 사이트와 그리고 우리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그런 약은 이제 없었습니다. 미국 FDA가 승인한 것은 다른 이름의 제품이고요. 미국 FDA는 이 제품마저도 인터넷이나 약국에서는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네.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의사 앞에서 복용하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이 약도 이제 시중에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특히 이 FDA는 이 온라인에 판매하는 이런 약들은 가짜다,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가짜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약을 구입하고 또 먹었다, 복용했다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상담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미국 정품을 밀수해준다. 그러니까 들키지 않게 그리고 개인정보가 노출 안 되게 이렇게 포장을 새로 해준다. 그리고 네. 안심해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밀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미국에서도 살 수 없는 약을 밀수를 해서 들여온다는 건데 그럼 그렇게 들어온 약은 실제로는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약이네요. 인터넷에 이 글들을 보면 막상 약을 받고 보니까 인도에서 보냈더라 이런 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인도에서는 이 값싼 저가의 복제약들이 판을 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서 부작용도 모르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밀수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밀수한 제품을 구입한 사람도 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단속과 처벌이 좀 빨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무엇보다 헌법 불합치가 된 만큼 낙태와 관련한 입법이 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K 박경호 기자였습니다. 공연 무대에서 아역 배우들은 주로 조연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인 배우 못지않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당당히 주연으로 활약하는 아역 배우들도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기 박스 발견! 키로에 130원 출동! 할아버지와 살며 집 떠난 엄마를 기다리는 7살 소년 역할의 이윤우 군. 개구지고 쾌활한 모습도 할아버지!
애절한 감정도 자유자재로 선보입니다. 10살 나이에 무대에 데뷔해 지금까지 출연한 굵직한 작품만도 이미 10편이 넘습니다. 엘리자벳으로 처음 시작했고 그다음에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모차르트도 하고 팬텀도 하고 락 음악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이 작품. 제목부터 배경까지 모두 학교가 중심이다 보니 역시 어린 배우들이 빠질 수 없습니다. 아역들의 솜씨라곤 믿기 힘든 수준급 라이브 연주가 일품입니다. I was looking to improve in acting and accent skills and singing. If I improve on that, hopefully it can help me do more musicals in the future. 대사나 노래가 전혀 없는 무용극에서도 어린 배우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춤부터 노래와 연기 또 악기 연주까지 10년, 20년 뒤 미래의 스타가 아니라 지금 이미 무대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